고구려의 실제 영토는 어디까지이며 얼마나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는가. 고구려. 광개토 태양 시절에 고구려의 그 전성기 때 고구려. 그 광활한 영토가 만주의 일부분을 이제 장악한 것처럼 아까 지도는 대략 이 정도가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고구려 진짜 영역으로 봐줄 수 있지만 국뽕이긴 한데 그것을 아주 축소시켜 놓고서 왜곡된 국뽕. 광개토대왕의 이 광활한 대륙은 고구려가 망할 때 69만 호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게 왜곡된 국뽕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런 게 역사 왜곡인 거예요. 여기 낭랑이 있고요, 진번이 있고요, 여기 임둔이 있고요, 여기 현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한 사군이죠. 대고구려를 고구려의 총 군사력을 가지고서 고구려의 총 인구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정반대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신박하지 않습니까? 당시 고구려 인구는 얼마 정도였을까요? 60만 군대를 모두 먹여 살리려면 그 고구려의 인구는 몇 명이 되어야 되는가? 적어도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러 시선 채널 운영자 강주영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다룰 소재는 딱 세 가지입니다. 고구려의 군사력은 얼마나 되며 고구려라는 나라의 그 총 인구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룰 거예요. 지금 우리 주류 강단 사학에 보면 고구려의 총 인구는 300만 내지 350만 정도로 잡고 있고, 고구려가 망할 때 69만 호였다고 합니다. 한 가구에 5명의 가족이 있다고 치면 대략 350만 명 정도의 인구였을 것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 69만 호라고 되어 있는데, 고구려 인구가 한 당시 300만 명, 200만 명으로 계산하기 쉽게 한번 가봅시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가볍게 이 논리들을 다 해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구려의 핵심 지역은 어디인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보다 훨씬 강력한 한 방을 영상 중간에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게 된다면 그 중요한 단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신다면 아무도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만 알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룰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구려의 실제 영토는 어디까지이며 얼마나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는가, 그 부분이고, 그리고 보너스로 고구려를 침범했던 그 당나라의 그 군사, 총 군사는 그 몇 명이 고구려를 향해서 침략 전쟁을 벌인 것인가, 그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보통 보면 당나라의 군사 10만 명, 20만 명, 그리고 많아봐야 30만 명 정도가 당나라의 군사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역사 유튜버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프로파일러의 시선에서 제가 심층적으로 다뤄볼까 하거든요. 그 나라의 총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평시에는 3% 정도가 그 나라의 총 군사력이고, 그리고 전시에는 4% 정도 될 것이고, 예비군까지 다 동원하면 5% 정도 된다라고 그 병참학의 그 기본적인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군대가 커질수록 군사력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보급병이라던가 그 보급에 관한 그 부담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진단 말이죠. 총 인구수 대비해서 3% 내지 4%, 그리고 예비 동원력까지 다 포함했을 때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농경국가에서 군량미라던가 그리고 그 군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역사적인 사례를 비교하고 참고해가지고 그 병참학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턱대고 막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백제는 평시에는 20만에서 22만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전시에는 25만, 26만 정도 됩니다. 예비 병력까지 다 포함하면 한 30만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는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영상에서는 백제가 멸망할 당시에는 76만 호였고, 그리고 단편 백제비라던가 백제의 총 인구수는 620만에서 한 630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와 반대로 고구려의 총 군사력을 가지고서 고구려의 총 인구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정반대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신박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발하도다. 당시 백제 인구는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이 백제 국력이 고구려보다도 월등히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 주류 강단에는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에 69만 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백제의 인구가 76만 호다 보니까 백제의 그 군사력이나 국력이 고구려보다 월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들께서 보더라도 정말 터무니없는 엉터리 분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백제는 한반도에 있는 백제로 본다면 고구려보다 영토가 5배? 그 정도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인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며 그리고 군사가 훨씬 더 많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경험 법칙상 그렇지 않나요? 원래 이제 진짜 정규군 한 30만 정도였는데 보급병까지 해서 113만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 다음 113만이 전투병이고 보급병까지 하면 200만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1타 역사 강사님 중에 한 분은 수나라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범할 당시에 우리 전투병력이 113만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구독자 수하고 일치하는데 그 113만인데 사실은 전투병력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투병력은 30만인데 그 보급병까지 다 포함해서 113만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국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반도에 가둬놨기 때문에 고구려가 113만을 어떻게 이거를 막을 것인가,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과장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한반도에 억지로 가두지 말고 다른 지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조금만 고쳐 먹는다면 이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리게 되는데,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게 되고 그 자신들의 선배들의 그 논문이 그렇게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뒤집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겁니다. 그 뒤집을 생각은. 그리고 광개토 태양 시절에 고구려의 그 전성기 때 그 광활한 영토가 그 만주 일대, 만주의 일부분을 이제 장악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 광활한 영토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곡된 국뽕, 광개토대왕의 이 광활한 대륙은 국뽕이긴 한데 그것을 아주 축소시켜 놓고서 만주 일대를 지배했던 그런 대단한 나라였다,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주류 강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광활한 영토는 사실상 고려의 영토예요. 고려의 영토. 만주 고려의 영토. 그것을 지금 고구려의 영토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국뽕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들에게. 그렇다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644년 그리고 645년 이때 그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때 투입되었던 그 군사력을 확인하면 돼요. 고구려의 최전방에 있는 그 성들은 어떤 성들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요동성이라던가 안시성도 있고, 그리고 신성도 있고, 건항성도 있고, 오골성이라던가, 그리고 비사성이라던가 성이 10개가 넘는 중요한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전방에 있는 그 성들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들 중에 전시간인 평시에는 그 큰 성에는 대략적으로 군사들이 2만 명 정도는 주둔하면서 상주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작은 성들은 1만에서 아니면 5천 정도는 거기에 이제 주둔하고 있을 겁니다. 그 성 안에서. 그렇다면 고구려의 그 최전방에 그 평시에 주둔하고 있는 이 군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한 15만 명은 주둔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구려 본기 기록에는 고구려의 성이 176개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고구려의 그 후방에도 많은 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 후방에 있는 성들까지 포함하면 고구려 후방에 있는 그 많은 성들에 그 주둔하고 있는 그 병사들은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 잡아도 10만원 있는 거, 10만. 그 성들을 지키고 있는 국경수비대, 그 국경수비대에는 25만은 이제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645년에 본격적으로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이제 침공해서 요동성으로 이제 몰고 오거든요. 이때 보장왕이 추가 병력 4만을 요동성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시성에 고현수와 고혜진이 우리 군사, 고구려의 군사 15만을 데리고서 안시성으로 이제 우리 군사를 데리고 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고구려의 군사는 40만에서 50만입니다. 그런데 장손 무기가 말하기를 신성과 건안성에 오랑캐가 10만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이상.
그렇다면 지금 이 기록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와 있는 이 군사 수만 보더라도 50만에서 55만입니다. 거기다가 평양을 지키고 있는 그 수도방위 사령부 뭐 그런 군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왕의 그 진위대도 있을 것이고, 장손무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지금 건안과 신성의 오랑캐 무리가 가히 10만 명입니다. 만약 오골로 향한다면 모두 우리의 뒤를 밟을 것입니다. 먼저 안시성을 격파하고 건안성을 빼앗은 후 연후에 멀리 달려나가 전진하는 것이 낫습니다. 건안성과 신성에 그 각 성마다 5만씩 정도 있다라고 장손무기가 파악을 한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잔잔한 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당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떤 성이라도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잔한 성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2만 명에서 3만 명씩은 이제 주둔을 하면서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60만은 훌쩍 넘는 겁니다. 고구려의 군사수는요. 명쾌하구만. 이 군사력이 후방에 있는 그 성들에서 그 군사력을 빼와가지고 여기다가 주둔한 게 아닌가, 이 군사가 이제 중복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 주류 강단에서는. 그런데 그 후방에도 뚫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양측에서 양방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에도 그 군사를 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서 병력을 뺀다라는 거는 거의 뭐 자살 행위인 것이고, 그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전술인 겁니다. 천난권은 검주로 유배를 보냈다. 오부 176성 69만여 호를 나누어 구도독부 42주 100현으로 만들고, 평양에 안동도부를 두어 이를 통치하게 하고 우리 장수 중에 공이 있는 자를 뽑아 도독 자사 현령으로 삼아 화인과 함께 다스리는 데 참여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에 69만 호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고구려의 군사력을 이제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한 가구당 군인이 한 명씩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집에 군인이 1명씩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오류들이 발견이 된다면 학자들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당시 백제 인구는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이 백제 국력이 고구려보다도 월등히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들만 쏙쏙 빼가지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들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페니즘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류 강단사학은 이런 비페니즘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만 이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주류 강단사학이 하는 그런 행위인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총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평시에는 군사력이 3%, 그리고 전시에는 그 인구수 대비해서 한 4% 정도, 예비 군력을 다 포함하면 한 5% 정도 이제 투입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나라의 총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그 나라의 군사력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그 국민의 농업 생산력과 그리고 수송력, 그리고 그 군량미들을 이제 비축할 수 있는 그 비축되어 있는 그 식량과 그 예산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군사력을 이제 증집을 하고 이제 보유를 하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군인들을 먹여야 되고, 군인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오랫동안 장시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역사적인 사례를 비교하고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턱대고 막 추정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60만 군대를 모두 먹여 살리려면 그 고구려의 인구는 몇 명이 되어야 되는가? 나 옛날부터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적어도 140만 호 이상은 돼야 되고요. 총 인구수는 1200만은 돼야 되는 겁니다. 1200만. 그런데 여기다가 30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350만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나라는 고구려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치려고 온 것입니다. 고구려 인구가 한 당시 200~300만 명, 200만 명으로 계산하기 쉽게 한번 가봅시다. 그럼 남자가 100만 명이야. 근데 113만 명이 쳐들어왔던 건 그 나라 전체 남자 인구수만큼 쳐들어온 거예요. 113만의 군대, 전투병력이, 그런데 그 복병까지 포함하면 250만, 300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300만이라고 한다면 고구려의 총 인구수만큼 왔는데
그거를 이제 막아내고 승리했다.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가. 이렇게 뭐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왜곡된 국뽕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런 게 역사 왜곡인 거예요. 제가 최소한 그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1200만이고 그리고 140만 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 한국 역사학자들은 69만 호라고 하고 그리고 300만 정도를 고구려의 인구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상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모순되고 지금 여기 기록에도 나와 있겠지만 60만 정도의 그 군사력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고구려의 인구가 300만에서 350만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69만 호여야 되는데 60만이라는 군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은 정상인데 지네들이 잘못된 분석을 하고 지네들이 프레임에 갇힌 건데 한반도.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네들은 잘못이 없고 기록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논리예요. 무능한 인간들이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다른 타인에게 찾거나 뭐 장비 탓을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기록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백제와 신라 그리고 고구려는 한반도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그런 군사력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한반도하고 전혀 일치하거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장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정사도 과장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로 지정된 삼국사기도 과장된 것이고 도대체 과장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겁니까? 일본서기? 일본서기는 또 일본 거라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정사가 없는 겁니다. 기록을 부정을 하려면 일관되게 모든 기록을 다 부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거는 또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숫자가 69만 호라던가 이런 부분들 작은 것들은 인용을 하고 큰 것들은 배제하고 그런 거예요. 이 냉장고 안에 분명히 코끼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코끼리가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냉장고 안에.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는 집어넣지 말고 무엇을 집어넣느냐, 조그마한 이제 강아지라던가 이런 부분들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냉장고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학인 겁니다. 한 가구에 5명의 가족이 있다고 치면 대략 350만 명 정도의 인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범한 게 무엇이냐면 15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한 가구를 5명씩 잡는 게 말이 되나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려 기록에 보면 벼농사를 짓고 밭에서 채소를 가꾸지 않습니까? 돼지도 키우고 그리고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손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주위에 있는 마을에서 품앗이도 하고 하지만 부모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3명 정도 낳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가꾸고 할 수가 있겠나요? 산에 가가지고 나무도 베고 해야 되는데 우리 50년 전만 하더라도 농촌에 가면 한 가구에 그 자녀들이 몇 명씩 있습니까? 기본 7, 8명이고요. 많은 집은 10명씩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50년 전이나 100년 전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딸보다는 아들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5명으로 추산하니까 이런 300만이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건데 한 가구당 정말 적게 잡아가지고 8명만 잡는다 하더라도 69만 호니까 적어도 56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백제의 인구보다 적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영토는 백제의 그 영토보다 뭐 2, 3배, 4배 이상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구려의 군사력은 백제의 군사력보다 2배보다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구가 적어도 2배는 돼야 되는 겁니다. 2배는. 백성까지 다 투입해가지고 막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백성까지 다 투입을 하면 거기에 나라에 농사는 누가 짓냐 이거예요. 일반 농민이 꽃갱이 들고 와가지고 그 당나라의 그 군사를 막을 수 있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군인을 막으려면 전문적으로 이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뭐 임진왜란 때, 그럴 때 뭐 성에서 돌멩이 던지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군대는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들입니다. 전문적으로. 그렇다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에서 왜 고구려는 69만 호밖에 되지 않는가? 백제는 76만 호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역사학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지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고구려의 핵심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북성 북쪽입니다. 평양 같은 경우는 베이징 일대에 있고요. 그리고 요동성 같은 경우는 그 백석산이 갈석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북성의 서쪽, 갈석 탱산맥 쪽, 거기가 이제 요동이고, 동쪽으로는 이제 베이징 일대가 평양인 거예요. 그리고 연산산맥의 그 동쪽은 고구려의 변방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평양이 이제 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영계소문을 혼내주고 보장왕, 그 임금을 무릎 꿇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굴복시키는 데 있는 거지, 그 나라의 백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씨를 말리고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양성이 무너지고 그 평양 지역에 그 안동도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안동도부가 어디냐면은 하북성 북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9만호라고 한다면 그 하북성 북쪽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인구 여기만 행정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성이 176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북성 북쪽에 있는 고구려의 성만 176개인 거예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고구려의 성은 40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400개. 이 영토가 어마어마한데 그 백제보다 그 성이 작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북성의 그 남쪽은 백제이고 그 북쪽은 고구려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누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남쪽은 백제의 영토이기 때문에 76만 호, 대략적으로 620만 명에서 630만 명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0개의 성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백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북쪽이 남쪽보다는 그 영토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 176개이고 인구도 56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북성 북쪽이에요. 그래서 69만 호라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안동도부에서 이 지역, 행정적으로 이 지역만 조사를 한 거예요.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지역만. 만약에 고구려의 잔존 세력들, 고구려의 잔존 그 병력들을 그 섬멸하려고 연산산맥을 이제 넘어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를 넘다가 매복에 걸려가지고 전멸당할 수도 있겠지만 임금에게 굴복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당나라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굳이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국력을 낭비해가지고 저 만주 지역에 있는 그 지역까지 가가지고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행정관리들이 만약에 연산산맥을 넘다가 뭐 사살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넓은 또 땅덩어리에 일일이 돌아다니다가 누군가한테 불량배한테 두들겨 맞거나 그리고 살수들한테 죽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는 연산산맥의 동쪽에 있는 만주 지역에 넘어가지도 못했고 그 지역을 구경도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기록에 나와 있는 고구려의 인구 69만 호, 그리고 고구려의 성 176개는 하북성 북쪽에 있는 그 부분만, 고구려 영토만 이제 조사가 된 것이고, 연산산맥 동쪽에 있는 그 인구라던가 그 성들은 모두 누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인구는 76만 호인데 고구려의 인구는 69만 호이고 백제보다 작은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백제의 성은 200개인데 고구려의 성은 176개 정도밖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이고, 당시 백제 인구는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다 보니까 백제의 국력이 고구려보다 더 컸다, 더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해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마 질문할 거예요. 고구려가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작아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굳이 입 아프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다면 고구려의 인구는 1200만 명 이상이 되고 백제의 인구는 620만, 6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신라의 인구는 몇 명 정도가 되는 것인가 궁금하시죠? 제가 추정하고 분석한 결과로는 신라의 인구는 700만 명이 넘습니다. 700만 명.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와, 신라의 국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라의 인구가 어떻게 해서 700만 명이나 되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지금은 이제 고구려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끝내놓고서 제가 좀 이따가 왜 700만 명 정도가 되는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주류 강단에서는 요동을 지금 현재 만주에 있는 요하의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을 요동이라고 하고, 요하의 그 서쪽을 이제 요서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요서 지역에 거기가 이제 영주라고 얘기를 하고 거란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란이라고 한다면 그 초원 지역, 사막이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터전을 하고 있는 그런 거란족이 된 거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첫 전쟁이 뭐냐면 거란을 쳐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요하의 그 서쪽에 그 사막이 어디 있어요? 사막이. 그 일부가 이제 영주 지역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거란은 낙타가 특산물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타가 살 수 있는 저기 서쪽에 있는 내몽고 자치주 쪽? 그쪽이 이제 거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하 서쪽 바로 옆에 거기가 이제 거란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 사막이 어디 있어요? 사막이 없잖아요. 거기는 바로 옆에 서쪽에 연산산맥이 있기 때문에 산악 지역이에요. 거란이 산악 지역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산악 지역에서 낙타가 나나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나부터 10까지가 안 맞단 말이죠. 안 맞아.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큐브에 하나가 안 맞아도 이게 모든 거를 다시 다 맞춰야 되는데, 주류 강단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큐브가 하나가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맞춘 거예요. 하나만. 어떤 게 맞췄느냐? 지명 일부분만 맞는 거예요. 평양이라는 지명 일부분.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평양은 4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4개가. 그 북한에 있는 평양은 고구려의 평양이 아니고 고려 왕건의 평양이다 라고 제가 지금까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요하 서쪽에 영주다, 거란이다. 오늘 역사 프로파일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소재는 딱 3가지입니다. 고구려의 핵심 지역은 어디인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보다 훨씬 강력한 한 방을 영상 중간에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게 된다면 그 중요한 단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고구려의 인구는 1200만 명 이상이 되고, 백제의 인구는 620만, 6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신라의 인구는 몇 명 정도가 되는 것인가 궁금하시죠? 제가 추정하고 분석한 결과로는 신라의 인구는 700만 명이 넘습니다. 700만 명.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와, 신라의 국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라는 가로보다 세로가 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당서의 신라의 영토는 동서로 천리이고 남북으로는 이천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신당서에는 동서로 천리이고 남북으로는 삼천리나 되는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반도에서는 동서로 천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신라는 성립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백제도 있는데 그러면 신라의 영토는 동서로 250리, 300리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신라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 측 정사에서도 그리고 한국 측 삼국사기에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우리 주류 강단 외에 대륙 백제를 이렇게 그다랗게 이제 그려놓고서 신라는 대륙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신라와 한반도 백제가 있고 대륙에 이렇게 크게 백제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백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댓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큰 백제가 한반도에 이렇게 조그마한 신라한테 멸망을 당했네. 아이고 쪽팔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륙에 백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신라한테 멸망을 당했다는 게 너무나 쪽팔리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한반도에 있는 그 신라한테. 역사를 고증을 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물이라던가 이러한 내용들만 가지고서 그 입증을 하거나 밝혀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논리 법칙이라던가 여러 가지 논거법에 의해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설명력,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륙백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 대륙백제가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백제가 멸망할 때 뭐 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륙 백제가 산동성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산동성 등주에 내호가라던가 그리고 소종방이 어떻게 거기서 13만의 군대가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백제의 영토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모순된단 말이에요. 모순. 그렇기 때문에 산동성은 이제 백제의 영토가 아닌 거예요. 신라의 영토인 겁니다. 산동성 동쪽. 이게 태산을 기준으로 이제 좌측은 사선으로 좌측은 이제 백제 영토고 태산을 기준으로 이제 동쪽은 산동성 방향은 이제 신라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설득이 되네. 신라도 여러 민족이 있어요. 신라 내부에. 놀랍게도 문무왕 비문은 신라 김씨 왕족의 뿌리가 흉노족 김일제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김일제의 뿌리가 있고 김알지의 뿌리가 있고 신라 김씨 족보의 첫머리에 올라 있는 김알제. 김일제 같은 경우는 흉노족, 선비족 이런 데서 온 거잖아요. 맞잖아요. 우린 뜻밖의 정보를 입수하고 산동성으로 향했다. 묘비석과 무덤까지 남아있는 역사적 실체를 가진 투후 김일제. 老百姓不叫都城，叫锦城。汉书说4万，不管几万，起码修图王得有2、3万人，可能大部分都跟着。 거기 역사 스페셜 같은 데 보니까 이미 고증을 하고 다 했더만요. 현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김일제가 산동성에 와가지고 이미 거기에 뭐 사당도 모시고 있고 그 김씨 마을도 있고 그렇던데 그 산동성에는 신라의 북쪽은 그 김일제 왕족이고 그리고 남쪽은 김알지의 그 왕족이고 신라가 같은 김씨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김씨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다 보니까 김춘추나 김범민의 그쪽 뿌리는 이 산동성의 이쪽 뿌리인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김씨들은 이 밑에 절강성에 있는 장강의 그 동쪽에 있는 그 양자강 쪽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다른 뿌리. 그래서 신라의 어떤 왕이 죽으면 양자강 동쪽에 있는 그 낭산에 묻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왕이 죽었을 때는 산동성에 있는 황산에 묻기도 하고 그리고 산동성에 있는 그쪽에 묻기도 하는 겁니다. 아씨, 기분 나빠 설득됐어. 그러면 영주는 어디인가? 태행산맥 서쪽에 있고요. 그리고 세로로 뻗어 있는 그 황하강의 동쪽 그 사이에 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나 당나라가 어디에서 공격을 해오냐 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태행산맥 서쪽에서 이 영주 지역을 거쳐가지고 그 태행산맥을 넘어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갈석산에 올라와서 뭐 푸른 바다를 바라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 영상 댓글에 어떤 분이 달아놨던데 조조가 갈석에 올라가지고 푸른 바다를 뭐 바라봤다라는 그 조조의 시를 얘기를 하던데 아유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관계를 입증을 하는데 어떤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떼놓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증거들을 가지고서 이걸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시를 적용한다는 게 웬 말입니까? 여기 시가 나와서 될 얘기예요. 시는 은유법이라던가 아니면 비유법을 동원해가지고 나의 느낌이라던가 나의 감상, 나의 생각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학문인 거지 않습니까? 문학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조조가 갈석에 올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푸른 바다를 본 것인지 내 눈에 보인 것인지 아니면 푸른 바다가 있는 그 곳을 바라본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내 고향을 바라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내 고향을 바라본 것인지 내 고향이 내 눈에 보인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 한자 표기를 봤을 때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제 고향이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남산에서 어떻게 부산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렇다면 관악산에서 이제 바라봤는데 서울 시내가 다 한눈에 다 보인다라고 시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한강이 보이냐고. 한강이 안 보이지. 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갈석에서 어떻게 그 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를 찾겠다고 온갖 내피셜을 동원해가지고 옛날에는 여기가 저수지였는데 그 저수지를 바라봤다라고 하느니 무슨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해수 표면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온갖 이런 잡스러운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조의 무슨 시? 그 갈석에서 뭐 바다를 바라봤다고 하니까
이 증거 채택이 정말 불량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역사학계가 이러한 그 입증하는 입증 절차라던가 입증 과정, 이 증거 채택이라던가 증거에 대해서 이 가치,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역사학계가 수준이 많이 좀 낮다. 최치원 열전에 고구려 백제의 백만 강병설을 얘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뭐 제야 사학자분들 중에 뭐 목론보탑을 또 얘기를 하지 않나.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레벨이나 수준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다룰 얘기가 무엇이냐면 고구려의 핵심 지역이 어디였는가,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전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평양과 요동성 같은 경우, 이 평양은 고구려의 심장과 같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심장은 여기 있죠. 심장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평양이 어딘지 그 평양을 찾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자분들은 그 평양을, 북한에 있는 평양 거기에다 그대로 내비다 두고, 그러면서 고구려의 영토를 요하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조금 더 가가지고 나나 여기까지가 고구려 영토였다라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조금 더 흑룡강 쪽으로 더 많이 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 심장이 뭐 머리에 있거나 심장이 배에 있는데 이 키만 180에서 182cm 정도 조금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82, 183, 190 정도 키만 커지는 거예요. 심장은 딴 데 있는데, 이 눈에 붙어 있는데 심장이. 그럼 뭐예요? 이게 프랑켄슈타인처럼 키는 잔뜩 큰데 흉측한 겁니다. 흉측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정말 흉측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구려의 영토만 크게 만들어 놓고서 평양은 어디에 있다? 한반도에 있는 거예요. 평양의 한반도에. 고구려가 그 동북 방향에 정말 중요한 그 교통로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황제 사신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비켜주지도 않고 거기를 이제 막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공하는 조공 국가의 사신들이 지나갈 때도 이제 고구려를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과연 고구려가 어디에 있길래 조공 국가들이 그 고구려를 지나가야 되는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북성 북쪽에 고구려에 있다. 그래서 친항다오시에는 좁은 통로, 그 좁은 통로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좁은 통로를 고구려가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의 수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왕에게 보고를 하고 아련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조공국가 같은 경우도 이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고구려를 지나가게 되니까 고구려의 경내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 있는 사신들이 고구려의 왕에게 인사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왕이 너희들 어디 가니? 당나라 황제한테 갑니다. 수나라 황제한테 갑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싫어서 가니? 예, 이번에는 무슨 버섯이 있고 그리고 인삼이 있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참 좋은 건데 몇 개만 가지고 와봐라. 이러니까 황제한테 가야 될 이런 특산품에 대해서 고구려가 손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존심인데, 황제국의 자존심인데 황제의 사신이 지나갈 때 거기를 가로막는 거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수나라가 고구려를 이제 정벌을 해야 될 정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고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도 하북성 일대가 다 고조선의 그 핵심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발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조영의 아들 대무해 같은 경우 이제 무왕이잖아요.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래 흑수말갈이 우리 경내를 지나가게 되는데, 당에 들어가려면 우리 경내를 지나가게 된다. 우리 영토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흑수말갈이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저기 만주 북쪽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만주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 발해를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발해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무왕 같은 경우는. 부당서는 흑수가 우리 국경을 거쳐서 처음으로 당과 서로 통하였다. 신당서, 흑수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어서 당과 통하게 되었고, 자치통감도 마찬가지. 그 연산산맥의 남쪽에 있는 친항다오시의 그 좁은 통로 있잖아요. 거기를 발해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왕이 베이징이나 하북성을 모두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통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학계에서 얘기하는 그 발해의 영토는 요하의 동쪽에 있는데, 그러면 흑수말갈이 당나라에 들어가는데 굳이 그 발해의
그 수도에 있는 무왕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학계의 그 발해의 영토 표기는 잘못된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이지가 않잖아요. 어디에 위치하는지. 맞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한 거 한 방을 이제 툭 던질 건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마지막에 보면 김부식이 고구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김부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구려는 진한 시대 이후부터 고구려는 중국의 동북쪽 그 모퉁이에 끼어 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국의 그 동북쪽에 그 모퉁이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김부식이가 이 논평을 하고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 대륙에 있는 중국 입장에서 지네들의 천하는 어디인가, 천하가는 어딘가, 동쪽은 동이, 그리고 동북은 어디까지인가, 하북선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자기네들의 천하예요, 천하. 자기네들의 수도에서 서쪽, 티벳, 위구르, 그리고 북쪽은 돌고리나 거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천하인 거예요. 만주나 한반도는 지네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거기는 관심도 없는 곳이에요. 거의 일본처럼 섬나라에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천하가 아닌 거예요, 지네들한테는. 그래서 중국의 동북쪽이라고 하면 하북성인 겁니다. 하북성에 보면 연산산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산산맥,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모퉁이인 거죠. 연산산맥은 그냥 벽으로 생각한 거예요. 벽. 모퉁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고구려인 겁니다. 그러면 구당서나 신당서 발해사에 보면 그 무왕이 했던 얘기들도 다 있고 자치통감에도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측에 있는 삼국사계에도 이런 내용들이 고구려의 위치에 대해서 정말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 동북쪽에 그 모퉁이 사이에 끼어 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얘기하는 그 만주 일부분을 차지한 그 고구려가 그 모퉁이가 어디 있어요? 모퉁이 사이에 끼어 있나요? 고구려가 사이에 끼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압록강 지금 그 부분에 모퉁이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빼박입니다. 빼박. 삼국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뭐 변방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왜곡해가서 또 해석하고 그러면 진짜 욕먹어요. 고구려의 핵심 지역이 어디인지 답이 나온 거고, 지금까지 제가 이 근거를 제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삼국시대에 있었던 그 고구려의 지명들이 왜 북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인가, 그 부분은 고려의 왕건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그 정치적인 명분과 정통성 때문에 그 고구려의 지명들을 북한 지역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한반도 남쪽에 백제와 신라도 또 있었고요. 한반도 백제는 자치적인 자치국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한반도 백제는 구태백제, 2세기 후반에 건국한 구태백제를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백제의 담노가 아닙니다. 그 대륙에 있던 그 백제의 그 담노라던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즌3라던가 그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신라의 인구가 왜 700만 명 이상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신라의 인구가 7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놈이 미친놈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한반도에 있는 그 동쪽에 있는 그 경주 같은 경우는 그 1500년 전에 70만 명이라고 하면 모를까 700만 명이라고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근거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계에서 통일신라, 대동강 이남의 산동성과 안휘성, 강수성 일대까지 포함하고 있어 통일신라보다도 넓었다. 인구수 또한 540만 명에 달해 통일신라보다 많았다. 통일신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인구를 450만으로 이제 측정을 한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산동성의 인구는 560만 정도로 그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산동성에서 사선으로 그어가지고 서쪽은 백제의 영토고 동쪽은 이제 신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산동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주 동쪽에 있는 이 지역도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이고 대도시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신당서라던가 구당서에 보면 그 신당서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삼천리잖아요. 그리고 동서도 이천리다 보니까 그 산동성과 그리고 강소성, 절강성에 700만 정도가 되는데, 백제의 인구는 620만인데 신라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영토도 더 크고 대도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700만 이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삼국사기에 있는 역사 기록을 하나 읽어봐 드릴 건데요. 그 김민문 아시죠? 김범민의 동생
김춘추의 차남입니다. 그 당나라의 수기를 지냈던 김인문 열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총장 5년 무진 문무왕 8년에 고종 황제가 영국공 이적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또 인문을 보내 우리라고 하면 신라입니다. 군사를 징발하게 하였다. 문무대왕이 인문과 함께 군사 20만 명을 나아가 북한 산성에 이르렀다. 왕은 여기에 머무르고 먼저 인문 등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당나라 군대와 만나게 하였다. 신라 군사 20만 명을 징집을 해서 고구려를 치게 했다는 겁니다. 신라의 20만 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기록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랐거든요. 저는 신라의 총 군사력이 백제와 비슷하거나 25만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20만 명을 동원했다는 거는 그래도 국가의 운명을 건 그런 전쟁이란 말이죠. 성 하나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는 거는 적어도 2만 명, 3만 명 정도를 동원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국운을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신라의 총 군사력에서 한 60% 정도를 동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싹싹 끌고 모아도 70%거든요. 그 대략 60%에서 한 70% 정도 사이인데 그러면 신라의 총 군사력은 30만에서 35만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신라의 총 군사력이? 이 신라 본기에 보더라도 그 김유신 외에 그 장군들이 28명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장군들이 24명이라고 해요. 제가 주석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뭐라고 우리 학자들이 주석으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했는지. 이때 김인문은 대당 총관으로 임명되어 문무왕과 함께 북한 산성으로 이동을 하였다. 신라 본기 기록에는 신라가 20만 명을 동원했다는 내용이 없다. 661년 7월 신라의 고구려 원정군에는 장군 24명이 편성되었는데 장군 한 명당 평균 1,500명을 이제 거느렸다라고 본다면 한 가구당 5명을 보다가 이제는 또 장군 한 명당 1,500명을 본 거예요. 1,500명. 이 장군 한 명당 1,500명. 이거는 한반도의 고려라던가 교놈 백제의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그 전투신들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지금 이걸 잡은 거예요. 장군 한 명당 1,500명. 병력은 36,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취중병 30%를 더한다면 총 병력은 46,800명에 이른다. 신라의 경우 4만에서 5만에 달하는 병력을 고구려 원정에 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훈 2012년 나당 전쟁 연구 주류성 302쪽. 따라서 20만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장군 1명당 1,500명은 한반도 기준으로 한반도 전투나 전쟁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이런 개똥 같은 논리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학계는 비페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 사관에 이제 갇혀 있는 가짜 사학자들, 이 가짜 사학자들이 논문을 썼던 이 논문들만 인용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군 한 명당 1,5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신라본기에는 20만 명을 동원했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김인문 열전에 이 20만 명은 믿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김인문 열전은 뭐 삼국상이 아니에요? 참 진짜. 그러면 열전에 나와 있는 그 병력의 수치는 못 믿겠다 이거면 그러면 신라본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또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 신라본기 663년인가 그때 보면 백제의 부흥군이 있잖아요. 백제의 부흥군 수만이 이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하니까 유인계가 이제 싸우다가 도저히 힘이 붙여가지고 안 되니까 당나라 본국에다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징발하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40만의 대군을 몰고서 백제의 부흥군을 점령을 하고 진압을 한단 말이에요. 40만 명. 이거는 신라 본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열전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당나라의 그 장군이 40만 대군을 이끌고서 백제로 온 거예요. 배를 탄 흔적도 없고 그냥 육군이 본진으로 들어간 겁니다. 백제 본진으로 40만 대군이. 이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이것도 과장된 거네요, 과장된 거. 말이 안 된다. 662년도에 보면 시주 청주 내주에 7,000명을 동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7,000명이 맞다. 이 얘기예요, 또. 그때 7,000명이 동원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7,000명이 동원된 게 합리적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한반도 조그만한 그 백제에서 무슨 40만이냐. 말도 안 된다. 소정방에 13만이 배를 타고 넘은 것도 정말 공포스러운 건데 40만이 어떻게 배를 타고 오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한반도에 아니니까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건데 진짜
이게 대화가 안 통한다고 봐야 돼. 대화가 이들이랑 논쟁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한반도 백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20만 대군이 증발을 했다는 것은 한반도 신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된 거고 잘못된 거고 이런 거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본인들만 생각을 고쳐먹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만. 우리 한국 사학자들만. 그 당시에는 622년 그 당시에는 백제 분군이 그 진연성을 이제 장악을 하고자 하는데, 태산의 동쪽에 있는 신라가 그 보급로를 통해서 군량미를 실어 날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송로를 꽉 쥐고 있는 곳이 바로 진정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충지인데, 그런데 그 당나라의 그 장군이 신라의 그 군사들을 다독거려가지고 야밤에 새벽에 그 진영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함락한단 말이에요. 그 진영성을 군사를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성에 군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7,000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치주, 내주, 청주에 7,000명을 이제 증발해달라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데 663년 같은 경우는 복신이 부군을 일으켜가지고 수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의 그 장군들이, 군사들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령을 보내가지고 40만을 이끌고 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일개의 장군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당나라 당태종 황제가 직접 신정을 해서 원정을 가는데 20만 대군을 이끌고 오고 30만 대군? 10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유튜브 보니까. 이런 1차원적이고 형편없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유튜브 채널에 보면 역사 관련되는 영상들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런 오염된 내용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역사 유튜브는 제발 이제 걸러서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요. 그러면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이 몇만을 데리고 왔는가? 제가 분석했을 때 최하 수나라 수양제의 전투병력 113만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에 대한 분석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고구려의 실제 영토는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디서 어디부터까지인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어디까지가 아니라 핵심 지역 서쪽에서 동쪽으로 어디까지 영토가 고구려의 영토인가를 재야 되는 겁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재는 게 아니고요. 평양이 북한 평양에서 나나니, 요한이 이쪽으로 가봐야 그 프랑켄슈타인밖에 되지 않는다. 심장은 배에 있고 뭐 눈에 붙어 있는데 머리만 좀 더 커지는, 키만 조금 더 커지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개념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동이 어딘가, 평양이 어딘가.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고구려와 백제가 경계를 이루었던 폐강은 어디며, 그리고 또 그 내화가 공격을 했던 그 폐수는 어딘가. 폐강과 폐수는 다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역사 프로파일링을 이쯤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고구려의 핵심 지역이 어디인가 조금 더 직접적인 근거를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지 않나요? 중국 동북 쪽에 모퉁이 사이에 고구려가 끼어 있다. 신안시대 이후부터. 그리고 고구려의 인구는 1200만 명 이상이고 140만 호 이상이다. 고구려가 69만 호였던 것은 하북성 북쪽에 있는 그 인구만 측정이 된 것이고, 연산산맥의 동쪽에 있는 고구려의 변방에 누락이 된 수치이다. 그리고 신라의 그 인구는 몇 명이다? 700만 명 이상이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새롭게 또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신라의 총 군사력은 30만에서 35만 정도가 된다. 왜냐하면 김인문 열전에 보면 20만 명을 동원해서 고구려의 북한 산성을 치고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북한 산성이 어디인가? 대륙에 있겠죠. 또 어딘지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제 채널이 이제 곧 구독자가 한 4,000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게 아닌데, 저는 사실 역사 채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는 이제 부담스럽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상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맙고요.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지만 커뮤니티에
보면 거기에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러 시선 채널 운영자 강주정입니다. 오늘은 고구려 영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고구려 영토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였는가 이 부분 하나만 남았는데 오늘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구려 영토는 국사 시간에 배우는 그 고구려 영토인데, 두만강 그 북쪽 인근에서 그리고 서쪽으로는 현재 요하 그 동쪽에 그 인근 지역이 바로 고구려 영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까지의 거리가 대략 2천리 정도 되는 그 영토거든요. 그게 우리는 고구려 영토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하드라마 고구려와 관련되어 있는 그 드라마를 봤을 때도 그게 바로 고구려의 영토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겠지만 사실 그 고구려의 영토는 고려의 영토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고려 태조 왕건이 북한에다가 이제 평양이라고 일컬어서 평양이라고 그 지역을 이제 칭하게 되고, 그 남쪽에 개경이라고 해서 고려의 수도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개경의 그 북쪽에 평양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서경이 되는 건데, 평양은 북한에 있는 그 평양이 고정값으로 계속해서 그 평양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국사 시간에서 흔히 알고 있는 고구려의 영토라던가, 그리고 대하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고구려의 영토는 이 북한에 있는 그 평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지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도로 띄워놓을 거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 고구려는 북한에 있는 그 평양을 기준으로, 고려시대의 평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고구려의 지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구려의 지도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실제 고구려의 영토는 어디서 어디까지였는가, 핵심 지역은 어디까지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너무나 많이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세기 이후부터는 미처왕이라던가 광개토 태왕이나 그리고 장수왕이나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하북성을 온전하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기준을 태행산맥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동쪽으로 영토가 이천리였다가, 그리고 동쪽으로 조금 더 멀리 가서 영토가 3100리였다가 수나라에 이르러서, 통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수나라에 이르러서 6천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나오는데요. 그 태행산맥의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 만주 지역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통전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또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영토가 사방 2천리였다가, 그리고 위나라 때에는 그 남북으로 좁혀져서 동서로만 2천리, 남북으로는 1천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6천리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본다면, 그 고구려의 땅은 후한시대에 사방 2천리였고 위나라 때 남북이 점점 좁아져서 겨우 1천리였으며 수나라 때 점점 커져서 동서 6천리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태평환후기 또한 마찬가지 비슷한 이제 문장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 후한서 삼국지 양서 남서에는 고구려 강역이 사방 2천리라고 나와 있고, 북이 주서 북사 수서에는 동서 2천리, 남북으로 1천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통전과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렇다면 통전에서 얘기하는 후한 시기는 언제인가? 1세기부터 3세기까지가 후한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이 시기는 유주사사 광극엄에게 이제 쫓겨서 침략을 당해서 한도성이 함락당하는 그 시기하고 이제 맞물리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영주는 어디였습니까? 태행산맥 서쪽이고, 그리고 황하강 상류 지역의 그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행산맥 북쪽에 바로 우측 그 지역이 바로 요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후 사정을 쭉 살펴보면 후한시대 이후부터는 공손씨가 그 하북성의 그 서쪽 지역, 그 요동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서 자체적인 정권을 만들어서 그 지역 일대를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북성의 그 동쪽 지역은 그 베이징 인근은 이제 고구려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 위나라 그 사마에 의해서 공손씨의 그 정권은 이제 무너진 거고, 그러다가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먹으려고 하자 광국검이 그 부분을 이제 방해한 거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맞죠?
그러면 영주는 태행산맥 서쪽이고, 그리고 유주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태행산맥 인근의 그 요동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수나라와의 전쟁에서도 그 수염제가 영주를 거쳐서 태행산맥을 넘어서 고구려를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도 당나라와의 전쟁에서도 그 이세민이 유주를 거친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바로 요동이거든요. 그 유주에서 요동성에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학계는 유주가 베이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베이징이 아니라 제가 태행산맥 쪽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 근거를 찾았는가? 사실 그 근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유주가 베이징 지역이 아니라는 학계의 그 통설, 그 정설을 제가 깨부수는 그 증거는 제가 찾았습니다. 요동이 요하 동쪽이 아니라는 그 근거와, 그리고 유주가 그 베이징이 아니라는 그 근거는 제가 그 정산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농고법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고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요동을 장악했던 그 공손도가 어디 출신이냐? 공손도의 출신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공손도는 어디 사람인가? 공손도는 유주의 요동군 양편현 사람입니다. 거기가 고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손도가 요동에 자신의 그 정권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겠지만 유주의 요동군 양편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 안에 군이 있고 군 안에 현이 있단 말이죠. 요동군이 유주 안에 속해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근거는 한서지리지에 있습니다. 요동군은 진나라가 설치를 했고, 그리고 유주에 속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개의 현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요동군은 진나라가 설치를 했다. 유주에 속한다. 호수는 55,972호. 인구는 272,539명이다. 현은 18개이다. 18개의 현은 양평, 신창, 무려, 망평, 방, 구성, 요수, 요양, 험독, 거치, 고현, 안시, 무차, 평각, 소안평, 문, 번안, 답시, 이렇게 18개의 현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학계의 논리대로라면 요동군은 이제 요하의 동쪽에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주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요하의 동쪽에 유주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는 요동이 요하의 동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주는 어디에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베이징 인근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동은 베이징 인근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학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유주가 베이징에 있다는 부분도 틀렸고, 요하 동쪽에 요동에 있다는 얘기도 또한 틀린 겁니다. 주리 학계에서 얘기하는 그 한사군이 한반도 일대에 한사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낭랑이 있고요. 여기 진번이 있고요. 여기 임둔이 있고요. 여기 현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한사군이죠. 4개의 구운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편성되어 있는 그 지역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런 지명이 비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역사학도고 역사 전문가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동군은 진나라가 설치했고, 그리고 요동군은 유주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고 18개의 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유주는 베이징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동군도 베이징 인근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요동군이 요하 동쪽에 있어야 된다면 유주 또한 마찬가지로 요하 동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서지리지에 있는 내용이 참이라고 한다면, 요동군이 유주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학계라던가 AI한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어버버 한단 말이에요. 버그가 걸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학계는 이 한사군을 북한 지역에다가 비정을 하고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부터 이렇게 뜯어 고쳐야 돼요. 하나하나씩 따져보게 되고 프로파일링에서 들어가게 되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까 지도는 대략 이 정도가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고구려 진짜 영역으로 봐줄 수 있지만, 그러면 요하 동쪽에 요동은 언제부터 그 요동이라고 이제 비정이 된 것인가라고 한다면, 후삼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려 시대 그 이후부터 요하 동쪽이 바로 이제 요동이다라고 비정이 돼 가지고 부르게 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요하 동쪽이 요동이라고 하냐면 그 고려가 고구려를 이제 계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북방 민족과
이제 고려와 국경을 이제 대치하다 보니까 그 경계선이 바로 요동이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경계선이.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경계선이 요하 동쪽이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요동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 그리고 그 고구려의 그 지명들이 있는데 그 지명들을 한반도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부르고 한반도에다가 평양이라고 이제 비정하게 된 것이고, 왕건이 그렇게 칭했다고 하잖아요. 평양이라고. 한반도에 비정되어 있는 그 지명들 때문에 우리 학자들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한반도에 있는 그 지명만 보고서 이제 고구려의 그 지명으로 인정을 하고 고구려의 지도를 그렇게. 그리고 여기까지는 고구려 진짜 영역으로 봐줄 수 있지만 광개토대왕의 이 광활한 대륙은 만주 일대의 그 일부분을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지도를 그리게 된 거거든요. 동서로 이천리가 최대의 강력이란 말이에요. 제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요하 동쪽에 그 요녕성 그 일대를 뭉뚱그려가지고 그 강력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요동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북성 그 서쪽에 그 행정지역명 안에 있는 그 요동군 안에 18개의 현이 있는데 그 18개의 그 현 안에 요수가 있고 안시가 있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겠지만 양평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명을 요하 동쪽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학자들이. 양평 신창 무렵 요수, 요양, 험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양은 어디에 있느냐? 하북성의 서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 요동군 그 안에 그 요양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8세기에 그 이정기의 고향은 어딥니까? 이정기의 출신은 고구려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요양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양은 어디에 있다? 그 하북성 서북쪽에 있는 그 요동군 안에 있는 요양현에서 왔다. 대조영 같은 경우도 태행산맥 서쪽에 있는 황하의 그 상류 지역의 동쪽에 있는 그 영주 지역에 있다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요수를 건너고, 그리고 그 다시 또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발해란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소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요수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요동군 안에 안시성이 있고 그리고 요수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답이 나온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당태종 이세민이 갈석과 요동에서 영계소문에 무릎을 꿇리겠다, 죄를 묻겠다라고 그 기록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갈석이라고 한다면 백석산이잖아요. 이 태행산맥 북쪽에 있는 그 백석산을 넘어서 그 갈석에서, 갈석 바로 앞에 요동군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영계소문과 전쟁을 한바탕 벌여가지고 그 앞에서 영계소문에 죄를 묻겠다라고 그 삼국사기 본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하고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세기 장수왕 때, 이때는 이제 만주 지역의 그 대부분의 지역을 이제 좀 장악을 했다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나라에 이르러 가지고는 만주 지역 일대 모두를 다 장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나라에 이르러서 그 영토가 동서로 6천리가 되는 겁니다. 그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고구려는 계속해서 베이징 지역 일대에 있었던 겁니다. 연산산맥을 그 기준으로. 거기에 이제 걸쳐져 가지고 계속 있었던 거고, 도주를 할 때는 연산산맥의 동쪽으로 잠깐 도피를 했다가 다시 연산산맥의 서쪽에 있는 베이징 일대를 다시 또 장악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고조선도 마찬가지로 태행산맥의 동쪽이고 그리고 연산산맥의 서쪽 일부, 발해만 그 인근 있잖아요. 베이징 인근. 그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지역인 겁니다. 그리고 연산산맥의 동쪽에도 고조선의 지역인 것이고요. 삼국사기의 김부식 같은 경우도 고구려는 중국의 동북쪽의 그 모퉁이의 그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구려의 역사는 700년인가 1000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고구려의 역사는 1000년입니다. 이 1000년인데 이 부분도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 조선의 역사는 500년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이상입니까? 그보다 더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성계의 조선은 500년이지만 이성계 이전에 조선은 계속해서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년보다 훨씬 더 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고구려 같은 경우도 주몽의 그 고구려는 역사가 700년이지만 주몽 이전부터 고구려는 계속해서 200~300년 동안 또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년, 300년 이전부터 고구려가
그 하북성 동쪽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연산산맥의 서쪽 베이징 인근에 고구려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700년인가 아니면 1000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헷갈리게 되는 건데, 고구려라는 그 이름을 주몽이 만들었는가, 고구려의 그 이름에 대한 저작권이 그 주몽인가,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구려라는 그 나라는 구리라는 그 이름은 주몽 이전부터 있었다. 그 부분은 정사에도 계속 확인이 되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를 갖다가 부여의 역사와 그리고 고구려의 역사를 합쳐져서 그게 만든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학자들이 그렇게 무식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1000년 전, 1500년 전에 그 학자들이 이런 부분도 이제 구분하지 못할 만큼 무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여가 아니라 고구려다. 주몽 이전에도 고구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 고구려는 무엇인가,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연구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고구려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오래된 정통 그 역사서에 보면 나와 있다. 이 부분만 제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한 게, 고구려가 계속해서 하북성 동북쪽 모퉁이에 베이징 인근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하북성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요동을 차지하게 됐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삼국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302년 가을 9월에 왕이 병력 3만 명을 이끌고 현도군을 침략하여 8천 명을 이제 포로로 잡아 이들을 평양으로 옮겼다. 평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이징 인근에 평양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도군도 베이징 인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311년 가을 8월에 장수를 보내 요동 서안평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313년 겨울 10월에 낙랑군을 침략하여 남녀 2,000명을 포로로 잡았다. 315년 봄 6월에 현도성을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다. 311년 8월 가을에 요동 서안평을 이제 습격하여 요동을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1년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그 위나라의 영토였고 요동이, 그런데 311년에 이제 요동을 빼앗은 겁니다. 하북성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구려가. 320년 겨울 12월에 병력을 보내 요동을 침략하니 모용인이 막아 싸워서 우리 군사를 깨뜨렸다. 요동군 그 지역을 계속해서 이제 뺏고 빼앗기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385년에도 또다시 요동을 빼앗았다가 385년 겨울에 다시 또 연나라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합니다. 하북성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투가 일어나면서 빼앗고 빼앗기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광교투 태양 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요동성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고, 386월에 왕이 병력 4만을 내어 요동을 습격하였다. 이에 앞서 연의 왕 모용수가 대방왕 모용자에게 명하여 용성을 보내 병력을 거느리고 구원하게 하였다. 아군이 공격하여 물리치고 마침내 요동과 현도를 점령하고 남녀 1만여 명의 포로를 잡아 돌아왔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모용수가 대방왕 모용자에게 명하여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방이 이제 모용씨의 그 일가들, 연나라의 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방군이 한반도에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방이라는 그 지역이 하북성 태행산맥 남쪽에도 대방이라는 지역이 있지만 한반도 지역에도 대방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대방이 대륙에도 있고 한반도에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 그 대륙과 한반도를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에 있는 이 부분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륙 동쪽에, 그 동북 쪽에 있는 이 모든 지명과 그 역사적인 스토리들을 이제 한반도로 이제 옮기고 안에 넣다 보니까 이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대방이 연나라가 대방이 되는 거, 한반도가 연나라가 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학문인 겁니다. 역사라는 학문이에요. 수나라에 이르러서는 만주 지역 모두를 다 장악을 한 겁니다. 그 연산산맥의 그 동쪽에 있는 그 만주 지역은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천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도상에
지도 위에서 직선거리로 6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로상에 산 넘고 물 넘어가지고 6천리를 얘기하는 건데 직선거리에 한 70% 정도를 적용을 하면 되는 건데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한 4천리에서 4,500리 정도를 이제 동쪽으로 가면 그 지역이 고구려의 영토다라는 겁니다. 태행산맥에서 연해주 일대까지가 고구려의 영토였다. 이 정도면 고구려의 영토가 어디서 어디까지면 고구려의 그 인구는 몇 명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구려의 핵심 지역, 수도는 어디 지역이 주요 핵심 지역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시즌 3는 대륙 신라가 멸망을 하고 발해가 멸망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증발을 하였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동이족은 어디에 있었으며 동이족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동이족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 사서, 정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만의 그 방사천리, 사방사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천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반도에 있었는가, 아니면 대륙 동쪽에 사천리를 이제 형성을 해서 사천리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반도에서 사방사천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한반도에서는 한 600리 정도는 나오거든요. 제가 직업이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올리지 못하고 띄엄띄엄해서 올리게 되는데,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서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계속 올릴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